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직업은 번역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천상 여자네 뭐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사춘기와 대학교 시절 그리고 길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의 성격이 제 스스로 그다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상 여자라 하는 차분하고 뭘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 정글 같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성격이 아니란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주변에서 짜증나는 행동을 하는데도 바로 대놓고 똑부러지게 표현하지 못하고 일단은 참았다가 나중에 좋게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제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군요. 이런 저의 성격을 저는 일찍이 파악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래 다니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의 성향상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제 정신건강에도 좋고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란 걸 지난 세월의 경험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시동생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동서란 사람은 저와 성격이 아주 정반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이 집에 형님보다 먼저 시집온 둘째 며느리 홍미자라고 합니다. 먼저 시집왔다고 뭐 형님보다 순번이 위다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형님보다 손 아래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해주시고 이뻐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 선배니까 시댁 식구들에 관해 모르는 거 혹은 여기 박씨 집안에 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늦은 밤 혹은 새벽 전화도 형님 전화는 언제나 오케이니까 고민 말고 전화 주세요. 아셨죠? 첫 만남에서부터 엄청 싹싹하고 사근사근한 쾌활한 성격의 동서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알면 알수록 사람이 솔직하고 진국이어서 동서와 저는 정반대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더랬죠. 니들은 생긴 거나 성격이나 정반대인데도 아우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 너네가 학벌이 비슷하길 하냐 집안 환경이 비슷하길 하냐 무슨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허구한 날 쿵짝이 맞아 몰려다니니? 어머니, 동서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무지 많아요. 아이들 키우는 얘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얘기, 또 뭐 남편 얘기, 일하는 얘기 등등이요. 그럼요, 어머니. 형님도 워킹맘, 저도 워킹맘. 둘 다 일하는 엄마라서 그것만 해도 풀어놓을 얘기들이 얼마나 산보따리만 한데요. 어머니 혹시 저희들이 붙어다니면서 시댁 흉보고 그럴까봐 걱정이신 거는 아니죠? 저희 둘이 만나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동서는 그렇게 성격 좋게 시어머니에게 농담을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움찔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동서와 둘이 만나면 시어머니 얘기도 가끔, 아니, 많이 나누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뭐랄까, 좀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른 부분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랄까요? 우선 저희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아들 둘을 둔 어머니였음에도 자식들 일에 관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동서네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방관자처럼 행동을 해서 양가 어른들의 뒷말을 듣던 시어머니셨죠. 핑계는 아이들의 자유를 맡긴다였는데 가만 보면 좀 아들들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많았죠.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뵈러 찾아뵈도 될까요? 경기도 인근에 맛있는 토종닭집을 발견했는데 두 분 모시고 같이 가보려고요. 그럴 거 없다. 주말인데 니들도 쉬어야지. 어려운 걸음 할 거 없이 니들끼리 쉬렴. 나하고 너희 아버지도 그날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용돈 드린다고 준비했는데 그럼 그거는 너는 센스 없게 그런 걸 전화로 직접 만류하고 그러니? 용돈이야 줄 생각이 있었으면 조용히 계좌로 쏘면 되는 일인데 시애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 꼭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니? 결혼 전에도 가끔 모시고 식사라도 갈라치면 열의 9은 거절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더더욱이 시댁에 며느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석증이 있어 나서 툭 하면 어지럽고 천장이 뱅뱅 도는 거 알고 있지? 니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집안에 아이가 셋이잖니. 애들이 온 집안 돌아다니면서 도도도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잠잠했던 이석증이 또 도진다. 손주들이 나도 이쁘지만 천정이 뱅글뱅글 돌면서 어지러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주말에 번잡하게 아이들 데리고 굳이 방문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아이들 데리고 시댁을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또 시아버지 눈치를 봐서 조용한 부엌 구석이나 그런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요즘 시어머니들이 손주 보는 것을 예전만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손주 양육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주말에 찾아뵙는 것도 싫어하시니 참 이해 불가인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의아함이 풀리는 사건 하나가 있었네요. 사건이랄 건 없고 발 넓고 친화력 좋은 동서가 집안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시어머니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들었더라고요. 형님, 저하고 형님이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밤늦게 전화해서 사람 겁을 주고 그래. 뭐 겁을 집어먹어야 하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있잖아요. 저 오늘 사촌 이모님 팔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님이요. 사실은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네요.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 사촌 이모님이 쉬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4살 때 아버님이랑 재혼을 하신 거라네요. 저희들 결혼할 때 남편도 그 사실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하도 시어머니께서 그 부분에 관해 막 정신교육을 시켰대요.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가 생기든 와이프가 생기든 절대로 본인이 새어머니란 사실을 먼저 밝히지 말라고 하도 닥달을 하셔서 남편도 그 부분에 관해 여태 제게 말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당장 남편에게 꼬치꼬치 물어봤고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도 시어머니가 하도 자신이 새 시어머니란 사실을 여자친구든 아내한테 말하지 말고 꽁꽁 숨기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연애 시절에도 몇 번이나 고백할까 하다가 주저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커다란 잘못이나 범죄를 숨긴 것도 아니어서 저는 남편을 혼낼 수도 없었고 그래도 와이프인데 결혼 얘기 나올 때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하고 그냥 덮어두었죠. 뭐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고 이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 가지고 남편에게 따지고 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무심함이나 주말에 아들 내외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성향. 이런 것들이 혹시 친아들이 아니기에 나오는 냉정함? 무관심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동서도 나도 겉으로 내색은 안 하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인데
그걸 낮아서 아는 척하는 일도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서가 사실은 나름 유명한 요리사로 일하는 사업가예요. 홈쇼핑에도 동서의 음식들을 팔고 최근에는 밀키트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해서 무척 바빴는데 그런 동서의 스튜디오에 툭 하면 찾아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얘 둘째야, 오늘 너네 스튜디오에서 만든 음식은 뭐니? 오늘은 콩나물 잡채하고 떡갈비구이예요. 이왕 촬영이다 뭐다 하면서 만드는 거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련? 우리 집 둘째 며느리가 요리 선생이라고 했더니만 친구들이 둘째 며느리 솜씨 좀 보자고 하도 전화해서 성화드리구나. 오늘은 음식하면서 좀 넉넉하게 만들어라. 친구들 좀 갖다 주면서 나도 면이 서고 또 너도 그만큼 홍보가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니? 이런 부탁을 그냥 가끔 하는 거라면 동서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동서의 스튜디오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에 취미가 들리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서의 스튜디오에 들러 그날 촬영이나 쿠킹 클래스를 위해 만드는 음식들을 가져가신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스튜디오에 들러서 음식을 가져가시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어머님께서 꼭 오후나절에 스튜디오에 들러 음식들을 가져가시거든요. 저녁 끼니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가져간 음식들로 때우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동서 성격 시원시원한데 뭘 고민해. 그냥 솔직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려. 어머님, 스튜디오가 저희 집도 아니고 엄연히 제가 일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방문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스튜디오에 동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만 5명이 넘는다면서 그 사람들 보기에 눈치 보이고 직원들도 일하기 불편하다고 클레임 들어왔다고 해. 그러면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실 거 아니야. 예, 저도 어머님 방문이 몇 번에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제 집 든 아들들 계속 오시니까 직원들도 지들끼리 수근수근하는 눈치고 크지는 않지만 나름 쿠킹 스튜디오 CEO인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직원들 뭐 잘못한 거 지적할 때도 말이 안 먹힐 거고 불편해도 어머님께 그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동서가 혼자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같이 말씀드려줄까? 아이고, 됐어요. 형님,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그렇게 활통한 성격의 동서였는데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 며칠 고민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과 시동생에게 본인이 새어머니란 걸 말하지 말라 한 이유도 본인이 친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면 며느리들 대우가 달라지고 그럼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뭔가 자격지심이랄지 그런 것을 저도 동서도 모두 알고 있어서 동서가 그런 말을 꺼내는데 더 눈치가 보이고 말문이 안 떨어졌다는 걸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잘 알 수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리법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도 돌아오는 거 없고 남의 자식은 키워봐야 돌아오는 거 욕뿐이라더니 너 지금 내가 너희 남편 친모아니라고 지금 그런 유세냐? 내가 만약에 진짜 내 배 아파 네 남편을 낳았더라도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 막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내 이팔 청춘 다 바쳐서 나는 정말이지 성심성의껏 네 남편하고 아주버니 길러냈다. 주변에서는 내가 계모인 걸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는 정말로 네 남편하고 아주버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아온 내게 너는 고작 그따위로밖에 행동 못하니?
그렇게 막 욕을 하시면서 서운해 하시는데 답이 안 나온다며 골머리를 썩던 동서였죠. 중간에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나서서 적당히 무마가 되기는 했는데 그때 그 일로 한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동서에 관해서는 그래서 예고 없이 쿠킹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또 후에 동서가 제게 한 말이지만 대놓고 정기적으로 거금의 용돈을 요구하셔서 동서가 난감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시키느라 돈이 무척 많이 들었다면서 아들들 공부시키느라 정작 자신은 노후자금 하나 없이 너무 공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대놓고 동서에게 용돈을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고요. 동서가 금액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하지만 꽤 많은 액수를 다달이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동서 미안해. 우리가 큰 집이라 용돈을 드려도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드리는 만큼 어머님께 드릴 능력은 안 되네. 아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요즘 일이 잘 돼서 드릴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어머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남편이 박사학위까지 받느라 학비니 뭐니 아주버님보다 집안에서 든 돈이 많은데 뭐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니까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드리는 게 도리에도 맞다 생각하고요. 동서는 그렇게 어른스럽게 말을 하면서 웬만한 일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복은 없어도 동서 복은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보다 어떤 면에서는 동서를 더 오래 봐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이 좋고 너와 죽이 잘 맞다니 그것도 복이라면서 부러워하더군요. 동서네와는 집도 가까워서 육아 품앗이도 곧잘하고 했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데 학창 시절부터 공부는 곧잘해서 나름 유명한 명문대를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초엘리트라고 하는 나름 화려한 학벌의 소유자이지요. 번역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짬짬이 집에서 아이들 영어 공부 가리키는 일도 했는데 동서는 자기네 아이들도 저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제가 시간이 날 때는 동서네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동서네 아이들은 저희 집에 남아 저녁도 먹고 숙제도 하고 가는 시기였죠. 동서가 시간이 되는 주말에는 또 저희 아이를 데려가서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서로의 사정에 맞게 로테이션으로 아이를 돌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꿀 같은 휴식의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동서는 또 요리 전문가라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고 저는 동서 아이들은 따로 돈을 받지 않고 공부를 봐주어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현실적으로 참 도움도 많이 되는 관계였답니다. 동서네 아이들과 저희 아이도 딱히 싸우지 않고 잘 어울려 노니까 그건 역시 좋은 점이었죠. 한날은 동서가 갑자기 스튜디오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기네 집에 와서 그날 하루 조카를 돌봐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그날따라 재택 업무도 빨리 끝났고 저희 아이는 친정집에 가 있었던 터라 얼마든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옷을 차려입고 동서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제가 좀 일찍 도착한 감이 있더라고요. 출근한 동서 대신에 조카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 등원을 시켰습니다. 조카가 유치원을 간 동안 기다리는데 저도 모르게 동서네 방 안에서 설풋 잠이 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잠결에 이거 잘못되면 다 죽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복면을 쓴 강도 2명이 거실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저는 정체 모를 괴한 2명이
동서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겁을 집어먹어 일단 방 안의 장롱 속에 급히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훤한 대낮에 강도가 들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무섭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면을 쓴 강도라는 사람들이 동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장롱 안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군요. 저는 티 안 나게 장롱의 문을 살짝 열어 강도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단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문자로 112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강도가 든 상황을 설명하고 동선의 집 주소를 불이 나게 문자에 입력하고 강도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세상에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복면을 쓰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강도 한 명이 답답한지 잠깐 복면을 벗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복면을 쓰고 있던 한 사람의 정체가 저희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뒤지는 동안은 이거 벗고 해야지. 영 답답해서 안 되겠어. 당신 미쳤어? 그래도 우리가 고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사람이 말이야 자세가 안 됐어. 바짝 긴장해도 모자랄 판에 그 복면을 벗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둘째 며느라이가 모든 음식의 레시피를 노트에 다 빠짐없이 적어놓는다고 했거든. 그 노트가 분명 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정말 그 레시피 노트니 뭐시긴지 대체 어디 꽁꽁 숨겨놓은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정말. 레시피 노트에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밀키트 사업이니 홈쇼핑이니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만 지금 며느리 집에 그 비밀 노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그거 훔치자고 들어오자고 한 거야?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지금 누구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이 삼북더위에 이 답답한 복면까지 쓰고 며느리 집에 강도짓거리까지 하러 들어온 게 누구 때문인데 나한테 큰 소리냐고. 당신이 잘 살고 돈 많아 써봐. 나이 70 다 되어가면서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짓을 할 이유가 있었냐고. 평생 본인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살고 이 나이 먹고는 이런 강도짓까지 벌이고 있는데 나한테 짜증을 내? 임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정말로 짧았네 그래. 그리고 지금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 싸울 때가 절대 아니야. 빨리 그 당신 며느리 레시피 노트인지 뭐시긴가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시어머니와 내연남의 대화를 고스란히 들은 저는 정말 기함에서 뒤로 넘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의 정체가 시어머니라는 것도 놀라운데 다른 한 명이 시어머니의 내연남이라니. 정말 이 막장 같은 상황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더군요. 동서의 레시피 노트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제가 숨어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죽은 사람처럼 꼼짝없이 장롱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점점 장롱 가까이로 다가오는 발걸음의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정말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갑자기 벌컥하며 장롱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순간 놀라서 깨악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장롱 안에 숨어있던 저를 보고 기함하며 놀라기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상황은 글쎄 시어머니가 당황하셨는지 서둘러 복면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미 얼굴을 확인했고 밖에서 하는 대화도 다 들었는데 그 와중에 얼굴을 가리겠다고 복면을 다급하게 쓰는 시어머니가 참 웃겨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복면 벗으세요. 저 어머니가 강도인 거 다 봤습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장롱 안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있었던 거야? 오늘 동서가 일이 바쁘다고
집에 와서 조카를 좀 봐달라고 하는 바람에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며느리 집에 강도로 침입해서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강도짓을 했다고? 너 사람 잡으려구나? 증거 있니? 증거 있으면 한번 날 고소라도 해보든가.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야. 시끄럽게 다투지 말고 빨리 몸을 피하자고. 우리가 지금 뭐 훔친 것도 하나 없는데 도망을 가자는 거야? 내연남이란 남자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황급히 집을 나서려는 순간 삐뽀 삐뽀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경찰차가 도착했더군요.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선의 집으로 들어왔고 경찰들이 집안에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와 내연남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강도요 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어서 강도가 아니라 식구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혀가서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죄질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내연남은 그냥 아는 지인이고 며느리 집에 그냥 놀러간 것이라면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방문하는 것이 무슨 주거침입이냐면서 멀쩡한 시어머니를 강도로 몬다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런 되도 않는 거짓말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그냥 굳게 어머니 죄를 인정하세요. 아니, 착하다 조용하다면서 우냐우냐 곱게 봐줬더니 이제 보니까 첫째 네가 아주 요물이구나. 뭐? 내가 동선의 집에 강도로 침입을 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했다고? 그게 대체 말이니 막걸리니? 세상 어느 시애미가 도적질할 데가 없어서 며느리 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간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이상한 오해를 하는 이 남자는 우리 동네 고향 오라버니시다. 내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오빠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끝까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시니 저도 이젠 어쩔 수가 없네요. 후회라도 혹시 선처 같은 건 일절 바라지 마세요. 저는 경찰서 안에서 식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장롱 안에서 휴대폰에 녹음해두었던 시어머니와 내연남의 대화를 재생시켰습니다. 장롱 안에 숨어 벌벌 떠는 와중에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서 시어머니와 내연남이 하는 되도 않는 대화들을 녹음해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한 일이었죠. 증거를 잡고 입증한다고 불필요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제가 포착한 거였으니까요. 뒤늦게 경찰서에 도착한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녹음한 자료들을 듣고 그리고 상황을 듣고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떠시더군요. 이 배은만덕한 여편네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뻔뻔하게 속이고 다 늙어 바람을 피워. 뭐? 그리고 둘째 며느리 레시피 노트를 훔쳐? 왜? 그 노트 훔쳐서 저놈하고 사업이라도 시작하려고 했냐? 창피함이라고 모르는 여편네야. 시아버지는 분기탱천해서 경찰서 구석에 있던 마포걸레를 집어들더니 시어미와 내연남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하더군요. 주변에 있던 경찰들과 저희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 나서서 겨우 아버님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 후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그날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죠. 도주 우려가 있고 선처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구치소에 갇힌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주거 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시아버지와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유책 사유가 시어머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라는 사람과 불륜관계인 것이 거의 20년을 넘어온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와 재혼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시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경리였는데 친정도 못 살고 딸린 형제들은 많아서 어린 나이에 빚만 잔뜩 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동생 아들 둘 딸린 호랩이었고요. 저의 진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과 시동생을 낳은 분은 일찍이 병에 걸려서 사별을 하신 상태였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나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동네에서 알부자 소리는 듣는 분이었어서 처음엔 재혼상대까진 아니고 그냥 호감이 있는 마음에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를 이래저래 돌봐주었다 합니다. 사별한 지 오래돼서 외롭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싫은 것도 아니라 연애 비슷한 것을 했는데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이고 이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친정에 다달이 얼마를 보내준다 약속을 하면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아들 둘도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요. 오랫동안 아내자리 없이 홀로 힘들게 아들 둘을 키우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런 제안이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는 결혼한 적 없는 처녀였고 딸린 애도 없는데 그런 제안을 해준 것이 눈물나게 고마웠다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빚도 다 갚아주고 결혼 후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 친정에 다달이 생활비도 붙여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를 붙여주셨다고 하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연남을 묻어두고 그렇게 불륜행각을 벌인 시어머니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시어머니는 긴 세월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재산 분할 역시 하나도 받지 못하고 거의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황혼이혼을 당하게 돼버리신 거죠. 설상가상 구치소 내에서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최근에는 건강 상태도 무척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면 말아먹는 게 재능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거의 파산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데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시어머니와 내연남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훔쳐서 내연남과 시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 레시피 정보를 돈 주고 팔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하니 참 말문이 막힐 노릇이었죠. 동서, 그 레시피 노트는 어디에 꽁꽁 숨겨두었길래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도 안 나왔던 거야? 참, 제 레시피 노트로 집안에 이렇게 사달이 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어머님, 아니 그 여자에게 그 레시피 노트의 존재를 말하지 말았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냐, 뭐 어디서 따로 배웠냐 말을 하길래 제 레시피 노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맛있는 요리에 관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해놓고 반응이 좋았던 훌륭한 요리에 관해서도 노트에 다 정리해둔다고. 그 말을 기억해두었다가 강도 복면을 쓰고 저희 집에 침입을 했더니 참. 그래도 그 레시피 노트 덕에 어머님의 배반과 불륜이 발각이 되었으니 다행이지 뭐. 그리고 찾지 못해서 훔쳐가지 못한 것도 다행이고. 저는 그 레시피 노트와 일심동체라서 어딜 가나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집을 비울 때는 지갑이나 차키보다도 항상 그 노트를 먼저 챙겨서 나오니까 그 여자와 내연남이 그걸 훔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레시피 노트에는 진짜 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야? 나도 진짜 궁금해지려고 하네. 내가 한번 볼 수 있어, 동서? 네, 얼마든지 보세요. 지금 제가 가방 안에 가지고 왔는걸요? 그러면서 동서가 레시피 노트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참 신박하고 내용들이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단순히 요리 레시피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자잘자잘한 추억과 에피소드, 그 요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재미난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거 뭔가 물건이 될 만한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직감이 순간적으로 확 휘몰아쳐 오는 겁니다. 동서. 내가 찬찬히 동서 레시피 노트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신선하고 재미가 있다. 요리 레시피뿐만 아니라 동서가 살아온 인생 이력들, 그리고 요리와 관련된 그날의 추억이랑 사람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서 이거 책으로 내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아이고, 무슨 그런 거창한 계획 같은 거 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요리 초년생일 때부터 써온 일기 같은 거라 책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민망한데요? 저는 그렇게 마다하는 동서를 설득해서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택으로 번역 일을 하다 보니까 번역한 책들이 제법 여러 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출판사들과는 인맥이 좀 있는 편이어서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책으로 출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제가 또 영문학 전공이지만 소시적에 나름 글을 쓰던 문학소녀라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책으로 엮고 이야기를 편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필 작가를 돈 주고 쓰느니 동서는 차라리 그 일을 제가 해줬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동서, 나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 전업 작가는 아닌데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내가 재미있게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는데? 불안하게 서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솜씨 좋은 전업 대필 작가를 쓰는 것이 어떨까? 가족끼리 괜히 일로 엮였다가 감정 상하는 일 생기면 그것도 남캐고 말이야. 형님, 제 레시피 노트가 단순히 요리 방법만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하고 좋아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제 인생 이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사람 말고 형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살아온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명이 형님이고 생판 남보다는 형님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풀어놓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고요. 형님은 시댁 식구로 엮인 형님이기 이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도 바쁘고 하시겠지만 좀 부탁드려요. 형님께서 책 출간에 힘써주시는데 제가 고려도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고려받자고 그러나? 당연히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제 요리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내실 분이 제 주변에 형님밖에는 없어서 제가 이런 부탁 드리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서의 레시피 노트를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에 지필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1년이 넘는 기간을 레시피 노트 지필에 참여했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요, 이 레시피 노트 책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가 천연청가물처럼 한 스푼 얹어진 요리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어요. 동서와 저는 손을 맞잡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 시아버지도 저와 동서를 많이 축하해 주었고요. 그리고 책 출간과 관련해서 동서에게 더 기쁜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 사실 동서가요, 편부스라에서 좀 외롭게 자랐답니다. 동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 한 분이 외도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다 하는데 동서가 한 8살 때쯤 이혼을 하셨다 하네요. 동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떠나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엉엉 우는 데다 툭하면 엄마가 해줬던 김밥 먹고 싶다
싶다, 카레라이스 먹고 싶다 떼를 쓰는 통에 본인도 어렸던 동서는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매일 발을 동동 굴렀다 합니다. 하루는 남동생이 엄마가 해줬던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루 반나절을 울더래요. 처음엔 달래도 보다가 나중에는 혼돈해 보다가 도무지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동서는 그런 남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야, 엄마도 이제 없는데 엄마가 해줬던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떼를 쓰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영진아, 이제 엄마는 우리 곁에 없어. 그니까 엄마도 잊어버려야 하고 엄마가 해줬던 맛있는 음식들도 잊어버려야 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도 이제 그만 좀 울라고, 응? 에이,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가 해줬던 음식도 먹고 싶은데 날 돌아 어쩌라고. 배도 고프고 엄마도 보고 싶고 너무 슬프단 말이야. 슬프고 맨날 기운도 없고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울어대는 남동생을 보면서 어린 동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뭔가에 이끌린 듯 무작정 냉장고를 열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담가두고 남겨놓고 가신 고추장이 다행히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슈퍼에 가서 떡하고 오뎅을 사다가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을 기억하면서 어림짐작으로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남동생 먹이겠다고 후라이팬 한가득 떡볶이를 만들었대요. 그 떡볶이가 동서 인생 최초로 만든 요리였다고 하니 참 눈물의 떡볶이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서툴게 만든 그 떡볶이를 남동생은 또 아주 맛있게 먹어주었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흘러서 동서가 한날은 남동생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야,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기는 했나 봐. 8살 어린 여자애가 처음 만든 떡볶이를 네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거 보면 말이야. 누나,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소린데 누나가 그날 나한테 만들어준 떡볶이 진짜로 맛 별로였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막 이상한 맛이 나는데 우는 동생 달래겠다고 본인도 엉엉 울면서 겨우 만든 떡볶이를 내가 맛없다고 하면 누나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내가 맛있다고 쇼하면서 억지로 먹은 거야. 몰랐지? 동서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남동생의 거짓 칭찬으로 동서는 진짜 본인의 요리 재능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했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요식업 사업가가 되었으니 남동생이 동서의 은인이라면 은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서가 그렇게 어린 시절 동생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조르는 탓에 어린 동서는 요리를 일찍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가 담긴 동서의 레시피 노트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이 유명해지면서 동서는 수십 년 만나지 못했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던 동서의 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서를 비롯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던 자책감에 불어 연락을 끊고 사셨는데 동서가 낸 책을 보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막 우시면서 내 책을 보고 자신이 진짜 못할 짓 한 것 같다면서 막 용서를 비시더라고요. 아빠와 아무리 성격이 맞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데 그냥 꾹 참고 맞추고 살걸. 어린 너희들 가슴에 너무 대못을 박은 것 같다고 우시는데 이제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덕에 우리 형제들은 정말로 형제애가 각별하고 일찍 엄마 노릇을 하려던 탓에 제가 지금 요리하는 일로 밥 먹고 사니까 다 엄마 덕분이라고 그렇게 안심시켜드렸죠. 그런 말을 하는 동서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더군요.
동서의 친어머니는 사별하고 혼자 사시고 계신데 최근에는 동서뿐 아니라 동서의 동생들과 왕래를 하면서 재미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동서의 친어머니가 재혼해서 꾸린 가정에서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바람에 친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는데 이제는 동서를 비롯해서 동서 동생들도 자식 노릇을 하면서 왕래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요. 동서의 레시피 노트 책은 반응이 좋아서 이제 해외 출간도 앞두고 있답니다. 제가 번역 일을 하다 보니까 동서의 요리책 영문판은 아마 제가 번역을 하게 될 듯합니다. 책 출간에 이어서 영문판 출간까지 제가 하게 되니까 저도 덩달아 바빠지면서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일을 기꺼이 도우면서 반응이 좋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금상첨화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동서나 저나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의 레시피 노트 책을 출간한 인쇄는 동서와 제가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를 보았답니다. 재택일을 하면서 번역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생겨서 저와 남편은 최근 자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참 요원했었는데 동서의 레시피 노트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집까지 사게 되고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동서 역시 책을 출간해서 번 돈이 버팀목이 되어서 밀키트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체 바빠서 밀키트가 인기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나 한 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 위주로 밀키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동서인데 요즘은 제품 홍보와 관련한 문구도 저에게 부탁을 하는 동서입니다. 레시피 노트 책을 발간하고 또 그 책이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제 필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농을 하는 동서입니다. 성격적으로나 이렇게 일적으로나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동서로 만나게 되다니 참 저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혼자 되신 후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시아버지도 요즘은 많이 회복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책을 출간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저와 동서는 시아버지께 기분 전환하시라고 유럽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참 기분 전환에는 최고의 특효약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사건으로 그렇게 화병에 시달리시던 시아버지신데 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기력도 많이 회복하시고 예전에 쾌활했던 삶의 페이스를 되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참, 그 패키지 여행에서 아버님께서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행사 직원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동서가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저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주더군요. 아버님께서 비슷한 연배분들이랑 여행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실버 패키지를 선택해서 어울리시게 한 건데 거기서 또 좋은 분을 만나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는 두 분이 영화관 데이트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단풍 구경도 같이 가신다는데 형님, 우리 이러다가 새 시어머니 자리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 분노감에 심정이 많이 상하신 아버님이셨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분을 만나 여생이 외롭지 않다면 자식들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전에 그 시어머니가 훔치려고 했던 동서의 레시피 노트는 여러 가지로 행운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는 동서의 레시피 노트가 정말 100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행운을 가져온 물건인 게 확실한 듯해요. 동서와 저의 일적인 성공뿐 아니라 어쩌면 평생 배반당하며 살 뻔한 시아버님의 인생까지 구제할 수 있게 만든 노트이니까요.
동서의 삶의 희노애락과 꿈, 희망, 사랑, 그런 것들이 담긴 노트 한 권이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게 하고 또 많은 이들을 울게 했다가 결국 또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레시피 노트 영문판 번역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의 레시피 노트가 먼 이국 땅에서도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작업에 임하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일 모두 파이팅 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